일단은 책을 보면 책을 세 종류를 받았을 거예요. 세 종류를. 책을 세 종류를 받았는데 제일 두꺼운 책, 그게 이제 기본 개념책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보면 되고,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얇은 책, 그건 이제 기출문제 있는 책인데 그거는 매주 들고 올 필요는 없고 이제 중단원별로 하나씩 끝나면 내가 풀어갖고 오라고 할 거야. 그때 풀어서 들고 오면 돼. 근데 이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파트별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배우지 않아도 해당되는 내용만 배우면 풀 수 있어. 그러니까 풀어갖고 오면 되고, 기출문제 맨 뒤에 보면 작년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수능해서 그냥 전범위로 실어놨거든. 그건 나중에 다 배우고 나서 전체적으로 한번 작년 거는 그렇게 풀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작은 건 필기노트인데 판서 내용이 좀 많아. 판서 내용이 많아서 뭐 쓰고 싶은 사람 써도 되는데 그냥 귀찮은 사람은 그냥 그거 보면서 비교해서 써도 되고, 혹은 보통 이제 한 판 정도 차면 쉴 거야. 보통 그렇게 되면 쉬는 시간이 될 거거든. 그럼 쉬는 시간에 그냥 사진 찍어 가도 되고, 사진 찍어 가서 나중에 집에서 혼자 공부할 때, 그때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그때 정리하면서 다시 써도 상관없다. 그거는 뭐 특별히 상관없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구과학이 1단원, 2단원, 3단원 총 3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단원이 고체지구고 2단원은 대기와 해양이고 3단원은 우주야. 이렇게 3개로 돼. 책 못 받았니? 뒤에 한 개씩 꺼내가면 돼. 그래서 1단원, 2단원, 3단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고체지구, 대기와 해양, 우주 이렇게 돼 있어. 근데 1단원 고체지구는 암기야. 일단 요거부터 보자. 몇 문제가 나오냐면 여기서 6문제, 여기서 7문제, 여기서 7문제 이렇게 나와. 6문제, 7문제, 7문제 이렇게 나오거든. 근데 주로 1단원은 암기야. 여기는 주로 암기라고 보면 돼. 암기 파트야. 두 번째, 여기는 그래프하고 표가 나올 거야. 이거 해석하는 능력을 물어봐. 표나 그래프 해석하는 능력을 물어보는 게 2단원이고 3단원이 계산이야. 이게 이제 계산이 나온다. 이제 내신으로 해본 사람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대략은 알고 있을 거고, 내신으로 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건데, 수업 자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진행이 돼. 자, 그랬을 때 이게 암기만 되면 1단원은 일단 4개는 맞춰. 4개는 외우면 맞추는 문제야. 근데 나머지 2개는 이제 외우기만 해서는 못 맞춰. 저기 같은 경우는, 나머지 2개 같은 경우는 고지작이라고 하는 파트하고, 그리고 지질 단면도, 거기 책 1개씩 챙기면 돼. 밑에 있는 거 종류별로. 지질 단면도 이 파트는 암기만 가지고는 못 풀어. 이건 좀 이해가 돼야 된다. 근데 그 고지자기 파트가 오늘 할 거야. 오늘 마지막 시간에 고지자기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할 거거든.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그래서 단원 구성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암기는 지금 시험 보는 게 아니라 11월에 시험 보잖아. 그러니까 지금 외우지 않아도 된다. 왜? 지금 외워봤자 까먹는다. 그러니까 나는 나중에 외울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두 번째, 고지작이라든가 좀 뒤에 어려운 내용은 어려우니까 지금 몰라도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럼 너 뭐 하고 있는 거냐? 외우는 건 외워서 나중에 하고, 어려운 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하고. 최악의 선택이다. 그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맞출 수 있는 건 먼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외울 건 미리 외워야 된다고. 근데 까먹을 건데요? 한번 다시 외워야지. 다시 외워야 된다고. 왜 그 작업이 필요하냐면 내신이랑 달라. 내신은 바짝 외우고 풀고 날려도 상관없잖아. 근데 수능은 그 기억을 11월까지 끌고 가야 돼. 그러니까 바짝 외워서는 기억에 남아있질 않아.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계속 기억하려면 계속 암기를 해줘야 돼. 까먹으면 또 외우고 까먹으면 또 외우고. 그러면 그 까먹는 기간이 점점 상쇄가 되기 시작할 거야. 그러면 오랫동안 기억에 남기 시작할 거라고. 그런데 봐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보면 3월에, 그러니까 3월까지, 3월 교육청까지지. 3월 교육청까지 뭘 할 거냐면 지금 받은 개념책이랑 기출, 요걸 마무리할 거거든. 개념이 한 바퀴 돌 거고 기출문제 다 풀 거야. 물론 너는 다 풀 거야. 나는 골라서 풀 거고. 그게 차이야. 너와 나의 차이는. 너는 다 풀고 나는 골라서 풀 건데 어쨌든 이 책이 3월 교육청 전에 마무리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럼 3월 교육청 시험을 이제 딱 본단 말이지. 3월 교육청 시험을 봤을 때
잘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어. 이건 상황에 따라 다르거든. 근데 잘 보는 건 잘 봤을 때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처음에 잘 보잖아. 사무엘교육처럼 반대 만약에 50점 맞았어. 그럼 잘하잖아. 그럼 애들이 어떤 짓을 하는 줄 알아? 학원을 그만둔다? 왜? 자기가 잘하니까. 이제 혼자 해도 충분하니까. 거기까지는 맞아. 혼자 해도 충분한 것까지는 맞다고. 그런데 공부는 계속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결국엔 11월 달에 시험 보는 거면 이건 마라톤 뛰는 거거든? 마라톤을 뛰는 건데 네가 한 10km 뛰었단 말이야. 근데 뒤에 보니까 애들이 없어. 내가 졸라 앞서 나가고 있어. 그럼 난 그때부터 여유로우니까 걸어가니? 정신 나간 놈이라고. 그때부터 걸으면 얘네가 따라잡거든. 그럼 얘네가 따라왔을 때 내가 뛰려고 하면 걷다가 뛰니까 안 뛰어져. 그러면 오히려 뒤집어진다고. 내가 앞서 나가고 있다면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 그럼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양은 유지를 해줘야 이게 유지가 되는 거야. 거기서 공부를 쉬어버리는 순간 끝이라고.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두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공부를 그만둬서는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애들이 공부를 그만둔다고. 왜? 이건 잘하니까. 이건 내가 잘하니까 내가 못하는 거 좀 보충해야겠다. 못하는 거 보충할 때는 학습량은 유지한 상태에서 학습량을 거기서 더 늘리는 거지. 어떤 과목의 학습량을 줄이고 이거를 늘리는 건 이상한 짓을 하는 거라고, 이거는. 이건 이상한 짓을 하는 거야. 이미 잘 나온 과목은 꾸준히 유지를 해줘야 된다. 두 번째. 잘 봤을 때는 이제 그거에 유의해야 되고, 두 번째, 못 봤을 때. 시험을 못 보잖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 때문이라 그래. 너 때문에 내가 시험을 못 봤다. 전원 다 못 보면 나 때문이지. 근데 누군 잘 보고 누군 못 봤어. 그건 너 때문이지. 똑같이 수업을 듣는데 누군 잘 보고 누군 못 봤잖아. 그건 너 때문인 거라고. 근데 나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괜찮아. 거기까지는. 근데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학원을 바꿔서 누군가의 수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혹은 뭐 인강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저걸 그만두는 타이밍이 언제야? 내신 기간이야? 곧 내신이 닥친다? 그러면 이제 내신 끝나고 학원 가자. 그러면 어떻게 돼? 6주를 쉬어. 이때부터 쉬면 6주를 쉰다고. 너 12주 공부하고 6주를 쉬어. 그럼 머리 남은 게 있을 것 같아? 없어. 다 날라가. 그럼 5월 달에 새로 시작한다고. 왜? 암기가 많은 건 그럴 수밖에 없어. 너 내신 기간에 외웠던 암기 과목 지금 기억나냐고. 기억 안 난다고. 지금 2주밖에 안 지났는데.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거든. 그럼 6주를 쉬면 당연히 기억이 안 나지. 그리고 5월 달에 학원에 나타나. 그리고 수업 한 번 듣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 못 알아듣겠다 그래. 그리고 나가. 왜? 다른 애들 이제 문제풀이 하고 있거든. 못 알아듣겠다 나가. 그리고 나가면서 이제 그나마 이제 변명을 하는 얘기는 제가 인강으로 따라잡고 나 다시 올게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리고 다시 오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절대 못 따라잡는다. 따라잡지 못해. 그러니까 학원을 그만두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는 건 상관이 없어. 인강을 보겠다고 마음먹어서 인강을 보는 것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인강을 학원처럼 봐야 돼. 요일 정하고 시간 정해야 돼. 그냥 시간 날 때 아무 때나 볼게. 그러면 안 본다고. 그럼 안 봐. 왜? 오늘 해야 될 게 많아. 수학 수절 아직 다 못했어. 아직 국어 수절 다 못했다고. 그러면 그거 하기 바쁘다고. 근데 죄책감이 안 들어. 과학을 안 해도. 왜? 논 건 아니니까. 공부는 했으니까. 그게 문제가 돼. 재학생들이 재수생에 비해서 이제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게 결국에 뭐냐면 탐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든. 재학생들이 탐구를 못해요. 재수생보다. 왜 탐구를 못하냐? 꾸준히 하지 않아서. 재수생들은 1년 내내 하거든. 탐구 공부를. 근데 니네는 하다 말다 이러거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고. 그리고 수시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최저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최저를 맞추는데 최저를 국어 수학으로 맞추는 애가 있니? 야, 최저를 국어 수학으로 맞출 수 있는 애들은 과학도 잘해. 국어 수학이 일일이 뜨는 애들은 과학도 잘한다고. 보통. 국어 수학으로 최저를 못 맞추니까 영어 갖다 맞출 거 아니야. 영어가 절대평가니까. 그리고 뭘로 갖다 맞춰야 돼? 탐구로 갖다 맞추는 거야. 너 생각해봐. 영어가 1뜨고 탐구가 1, 1떠. 그러면 못 맞추는 최저 없어. 우리나라 대학 중에. 다른 거 국어나 수학이 7 나오지 않는 한. 인간적으로 4나 5는 나올 거 아니야. 이게 1 나오면. 그럼 최저는 다 맞춘다고. 근데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 이유는 탐구 때문이야. 지금 최저 충족률이 몇 프로인지 알아? 이번에? 30%야. 30%밖에 못 맞춰, 최저를. 근데 최저를 맞춘 애들이 전반적으로 뭔데? 학교에 공부 좀 한다는 애들이지, 내신이. 어느 정도 되는 애들이니까 수시로 최저 있는 전형을 넣었을 거 아니야? 10명 중에 7명이 못 맞춘다고. 왜? 탐구 공부 안 하니까. 탐구 공부를 내신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안 나온다고. 그게 문제라고. 두 번째로
공부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정시를 생각하게 될 수도 있잖아. 만약에 이제 난 내신 버렸어. 내신 끝났어. 어차피 난 정시로 가야 돼. 그럼 정시로 가게 됐을 때 이공계에서 가장 반영 비율이 높은 과목이 당연히 뭐겠어? 수학이겠지. 그 다음은 과학이다. 국어가 아니야. 과학이야. 나중에 팩트를 보여줄게. 수치로 보여줄게. 이건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나와요. 수학 다음에 과학이야. 그 다음이 국어야. 영어는 세상 쓸데없는 과목이야. 정시에서는. 물론 다 이름의 얘기가 달라지겠지. 근데 비율로 봤을 때 그래. 그럼 그 비율이라는 게 결국에 나중에 컨설팅을 받는 이유가 되는 거야. 똑같은 점수를 받아도 어떤 과목이 몇 점이냐에 따라 달라. 어떤 과목이. 더 단적인 얘기로 해주면 수학과학을 잘 보잖아? 그럼 일단 서성하는 합격이야. 수학과학을 잘 보면. 거기에 국어를 잘하면 연고대를 가는 거야. 그렇게 받쳐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기본빵 수학과학이야. 다만 서울대랑 서강대는 과학보다 국어 반영 비율이 더 높다. 서울대와 서강대만. 근데 그 두 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상위 20권 대학은 다 수학 다음에 과학이다. 그래서 재학생들이 못 가는 거다, 정시로. 과학 점수가 안 나와서. 과학 점수가 왜 안 나온다고? 꾸준히 안 하니까. 과학을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좀만 마음 먹으면 잘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마음을 안 먹어요. 마음을 여름방학 때 먹는다고. 그럼 이미 많이 벌어져 있다고. 그리고 이제 과목으로 봤을 때도 하나 물화생지가 이렇게 있는데 작년 응시 인원 보면 얘가 대략 6.8만, 대략 7반 정도 봤어. 얘가 대략 한 8만 정도 봤다고, 응시생이. 그리고 생명과학이 14만 3천인가 그렇고 지구과학이 14만 8천인가 그래. 대략 인원이 이래. 그럼 생지가 2배 정도 많잖아. 근데 이걸 생각해봐. 1등급이 4%지. 자, 물리 선택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자, 물리 볼게. 4%야. 그럼 몇 명이니? 전국에서 2,800명만 1등급을 맞을 수 있다. 물리를 선택한 애들 중에서. 근데 물리 선택한 애들 싹 보면 전반적으로 물리 잘하게 생겼다. 걔네들은. 과학자처럼 생겼어. 그 새끼들은. 잘하는 애들은. 그럼 보통 물리를 잘한다고 하는 애들이 보통 전교권이야. 보통 물리를 자신 있게 선택하는 애들은 보통 전교권이라고. 근데 전국의 고등학교가 2,000개가 넘어. 그럼 물리 1을 1등급 받는 애들은 뭐야? 전교 1등끼리의 싸움이야. 내가 우리 학교에 잘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전국적으로 잘해야 돼. 근데 거기에 재수 삼수생이 같이 있지? 걔네도 왕년에 전교 1, 2등 하던 애들이야. 고등학교 때. 그런 애들이랑 경쟁한다고. 상대평가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잘하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얼마나 못하냐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내가 안 해도 저 새끼가 더 못하면 괜찮아. 내 등급이 올라갈 거니까. 근데 물리는 경쟁하는 애들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 화학은 니네 말로 치면 고인물 내지는 썩은 물이 많아. 더럽게 잘해. 재수 삼수생들이. 왜? 최소한 물화를 선택한 애들도 생각해봐. 물화를 하는 재수나 삼수를 하는데 물화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원래 물화를 했었다는 얘기야. 물화 공부를 안 했던 애들이 갑자기 수능에서 이걸 선택한 애들은 없거든. 했던 애들이야. 그럼 얘는 최소한 2, 3년 동안 계속 똑같은 것만 공부했던 애들이라고. 얘네들이랑 경쟁해야 돼. 쉽지 않아. 생명과학은 누가 해? 의대 생각하는 애들이 일단 끼고 가. 의대 생각하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그럼 지구과학 누가 하는데? 좋아서 하지 않잖아. 이거 못하는 애들이 이거 해. 이거 못하는 애들이 이거 한다고. 전략적으로 일로 들어온 애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거 못하는 애들이 이거 한다고. 그러니까 하위권이 탄탄하게 있어. 일단 기본빵 베이스를 깔아준다고 애들이. 나중에 3월달에 학교 가면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는 애들 있거든? 걔네가 다 지구과학 한다. 기본빵 베이스를 깔아준다 일단은. 근데 학교 가는데 내가 행복해. 너도 그 부류야. 거기를 뛰쳐나와야 돼. 그러니까 지구과학은 좀만 마음 먹으면 일단 기본빵 3등급부터 시작이야. 물화는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4등급부터 시작하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게 아까워요 이런 소리는 하는 게 아니야. 공부한 게 아까우려면 1등급이 나와야 돼. 물화가 1등급이 나온데도 불구하고 버려. 그럴 땐 아까운 게 맞아. 근데 그게 아니면 아니야. 전혀 아까운 게 아니라고. 새로 시작해야 되는 거라고. 그리고 재수 삼수생들도 지구과학은 했던 애들보다는 이거 하다가 실패한 애들이 일로 갈아타. 실패한 애들이. 그러니까 니네랑 시작점이 크게 다르지 않아. 비슷해 니네랑. 근데 왜 걔네한테 뒤집힌다고? 걔네는 1년 내내 하고 있고 학원 다니면서 니네는 듬성듬성하니까. 어떤 자신감이 생기냐면
내가 충분히 인강으로 할 거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져, 희한하게. 그리고 결제만 한다고. 보진 않고. 1년 동안 지나고 나서 내가 강의 진도율 보잖아? 진도율 제일 많이 나온 애가 몇 프로인지 아니? 38%야. 진도율 최고로 높게 나온 애가 38% 봤어. 38% 과탐은. 38% 봤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 보지 않고 골라봤다는 얘기야. 딱 보고 어려울 만한 것만 골라봤다는 얘기지.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인강을 봤을 때 골라봐도 되는 경우는 현장 강의를 듣는 경우야. 현장에서 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게 있어서 추가로 골라봤어. 그렇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학원을 안 다녀. 근데 인강을 골라봐? 정신 나간 거라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모의고사 봐서 털리면 다행인 건데 안 털리면 골 때려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거든. 그럼 수능 가서 털린다고. 수능 가서. 그리고 지구과학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과목들은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냄새를 풍기거든? 어느 정도 수준으로 나올 거라고. 근데 지학은 작년도 그랬고 올해 아직 안 끝났으니까 올해도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까지 한 개 틀린 게 1등급 컷이었어. 그 말은 애들이 잘했구나가 아니라 문제를 더럽게 쉽게 냈다고. 모의고사에서. 근데 수능에서 42로 뚝 떨고 버렸어. 수능 가서. 갑자기. 그러니까 학원에서 내 거 모의고사 풀고 이러면 애들이 선을 넘었다. 과하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걔네들 파이널에 푼 모의고사 성적 평균 내면 그게 수능 성적 나왔다고. 그러니까 학원에서 푸는 정도 난이도로 느낀단 말이야. 가서 보면 그 문제가 학원에서 푸는 것보단 쉬워. 근데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돼. 체감 난이도가. 갑자기 확 어려워진다고. 인원이 많기 때문에 무턱대고 쉽게 낼 수는 없어. 그러니까 평상시에 보는 모의고사를 봤을 때 잘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려면 일단 50점을 맞아야 돼. 50점을 맞으면 잘한다는 생각 가져도 돼. 근데 50점이 아니야. 그럼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돼. 위험하다. 그럼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항상 3학년 때는 제발 겸손하게 공부해. 겸손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꾸준히 공부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 이거 막 그냥 대충 하고 이러면 그냥 되겠지 하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보면 3월 교육청까지 이게 되고 그 다음에 교육청 끝나고 4월 한 둘째 주, 셋째 주 정도 되고 둘째나 셋째 주쯤 될 거야. 이때까지 수특 변형을 할 거야. 수능 특강 변형을 할 거라고. 수능 특강 변형은 이제 올해 수능 특강이 나올 거 아니야? 거기 있는 문제들 중에서 괜찮은 문제의 변형 문제다. 수능 특강은 너 혼자 푸는 거야. 너 혼자 푸는 거야. 다만 질문은 해. 질문은 받아줄게. 하지만 푸는 건 너 혼자 하는 거야. 혹시나 학원을 옮겼는데 어느 학원에서 고3인데 야 완자사와 당장 그만둬라. 때려 죽여도 수능 볼 수 없다. 학원에서 학원 고3 교재가 수능 특강이야. 그만두라고. 절대로 수능을 볼 수 없다고 그 상태에서는. 그 문제만 계속 풀고 거기서 시험을 보면 거기에 비슷한 문제만 계속 시험을 되거든. 그럼 시험을 잘 봐요. 그럼 기분이 좋을 거야. 왜 잘 보니까. 근데 실제로 가서는 작살이 날 거야. 왜? 그런 문제는 한 문제도 안 나올 거거든. 그런 문제는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을 거야. 근데 간혹 보면 시험 보러 왔다가 시험 보고 나서 점수가 막 10점대, 20점대 이렇게 나오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못하겠다 그래. 그게 네 현 주소야. 새로운 형태 문제 갖다 주면 넌 그렇게 털릴 거라고. 그걸 생각을 해야 돼. 절대로 너한테 익숙한 형태의 문제 안 나와. 거의 새롭던 느낌으로 나온다고, 수능은. 다만 모의고사가 그렇지 않아. 그래서 착각한단 말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수능은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야 돼. 과하게 준비했는데 쉽게 나왔어. 그럼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근데 쉽게 준비했는데 과하게 나왔어. 그럼 끝이지.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를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한 3주 정도 쉴 거야. 내신 휴강 기간이기 때문에. 내신 휴강 기간이니까 3주 정도 쉴 거야. 근데 내신을 난 버렸다. 그런 사람들은 그때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어떻게 진행을 할 건지는. 그때 이제 진도 수업은 안 한다. 왜냐면 내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수시를 해서 내신이 중요한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은 3월 내내 내신하면 안 된다. 한 달 정도만 해야 된다. 4월 한 달 정도만. 바짝. 내신을. 그러면 내신을 한다, 수능을 한다의 차이는 국영수는 수능을 한다나 내신을 한다나 같은 말이야. 왜냐면 학교 국영수 교재는 수능 특강을 쓸 거거든. 내신 교재로. 그러니까 그건 어차피 수능이 준비가 돼. 하지만 탐구는 내신이 2잖아.
보통 투잖아. 아무 의미가 없다고 수능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 그러니까 탐구를 하냐 마냐의 차이야. 근데 내신이 중요한 사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월달에 내신 해야 돼. 학원 오고 이러면 안 된다. 연락에 내신 준비해야 된다. 그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내신이 중요한 사람들은. 자, 그리고 5월이 되면 대략 한 4주에서 5주 정도 특강이 될 거야. 6평 전까지. 이때 이제 소위 말하는 NJG 심화 문풀을 할 거라고. 심화 문풀을. 요걸 진행이 될 거야. 그럼 이거 할 때는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야 될 숙제는 수능 특강이야. 근데 수업이 한 3번 정도밖에 안 돼. 한 번 올 때마다 한 단원씩 풀어오는 거야. 한 단원이 많은 것 같지만 지구과학 한 단원 해봐야 한 150문제밖에 안 된다. 지학 150문제는 150분이다. 한 문제당 1분밖에 안 걸려. 개념만 정리되면. 인간적으로 일주일에 2시간 반은 투자해야지. 수능을 보는 과목인데. 인간적으로. 요거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신 휴강이 있고 그 다음에 7월 이제 방학이 들어가게 될 거야. 이때부터. 이때 9평까지. 이때는 이제 수능 완성 변형이 들어가겠지. 수능 완성 변형이 되고 그 다음에 파이널인데 다만 자 여기서 이제 개념이 끝났지. 여기서 개념이 끝났어.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항상 학원 와서 보는 시험이 전범위 모의고사야. 다음 주부터 요반도 시험을 볼 거야. 근데 배운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배운 만큼만 본다. 다만 시험 범위는 누적이다. 누적이야. 왜 전범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험을 보면 성적표가 나갈 건데 성적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적표 뒤에 틀린 문제 붙을 거고 틀린 문제랑 유사한 형태의 문제가 추가적으로 붙을 거야. 그러니까 니네 숙제가 다 달라. 그러니까 성적표 표지 똑같다고 막 집어가면 안 돼. 자기 이름에 맞는 거 집어가야 돼. 근데 초반에는 배운 게 얼마 없기 때문에 비슷하겠지. 틀린 단원이. 근데 이제 범위가 많아지기 시작하면 틀린 단원은 점점 다양해지기 시작할 거야. 그래서 본인의 약점에 해당되는 그런 문제를 풀게 될 거야. 본인의 약점에 해당하는 문제를 풀게 될 거다. 그리고 전범위 모의고사 현장용이 있고 그리고 봉투 모의고사가 나올 거야. 두 종류가 될 거야. 현장용은 외부에 공개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애들한테만 제공이 된다. 조금 어렵다.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다. 그럼 그 전에 이때 보는 거 있잖아. 지금 우리 겨울방학 동안 보는 시험 있지? 그거는 자신감 올려주기용 시험이다. 문제가 쉽다. 그러니까 다 맞았다고 나 개 잘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 너 다 맞으라고 내준 문제야. 기분 좋으라고. 그리고 매주 주차별 과제 나가면 앞에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가 나갈 거야. 기본 개념 문제. 그리고 뒤에 심화 응용이라고 해서 한 2-3문제 정도 붙어 있을 거야. 그 배운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나와. 그걸 보여주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심화 응용 문제가 수능이랑 상관이 있는 거야. 앞에 있는 문제는 수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그냥 기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한 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수완 변형도 마찬가지야. 봉투 들어갈 거고. 그리고 이때는 봉투 모의고사하고 다지선다. OX 이거 가지고 이제 지역적인 거 정리하는데 다만 지구과학이 지역적인 게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온다. 안 나와. 전범위를 통틀어서 문제가 몇 개 나와? 20개 나오지. 지역적인 걸 낼 수 있을까? 시험을 내는 사람이 교수인데 지구과학의 정통한 아저씨들인데 그 아저씨들이 막 짜잘구레기 저 구석에 있는 거 낼 것 같아? 절대 묻지 않아. 수능이 제일 좋아하는 건 한 문제에서 이것저것 다 물어보는 거 중에 제일 그런 걸 좋아해. 근데 지역적인 건 딱 그거밖에 못 물어봐. 지역은 안 나와. 근데 왜 지역 얘기하냐? 혹시 모르니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안 나와. 안 나온다고. 왜 지역적인 문제들이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줄 알아? 그래야 잘하는 애들이 학원을 못 그만두거든. 불안감 조장이야. 불안감 조장. 그래야 네가 학원을 못 끊어요. 그래서 지역적인 걸 내는 거야. 그러니까 별로 그거는 의미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사실은. 지역적인 걸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돼. 그리고 지역적인 것 중에 외워야 되는 지역적인 건 있어. 그건 수업하면서 짚어줄 거야. 그건 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라고. 그거는 올해 나오는 수특수환을 좀 봐야 돼. 왜냐하면 간접 연계이긴 하지만 50%이기 때문에 수특수환은 문제가 좋아서 푸는 게 아니라 거기서 비슷한 걸 낸다고 하니까 보는 거야. 유일하게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검수해준 책이 EBS 수특수환이야. 좋아서 푸는 게 아니라 그냥 푸는 거야. 내신으로 치면 니네 학교 선생님이 주는 프린트랑 똑같은 거야. 거지 같은 데 봐야 돼. 시험에서 거기서 비슷한 거랑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주 봐야 되는 거야. 그거는 달달달달 외울 만큼 봐야 돼.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봐야 돼. 근데 이거를 연달아서 3번 보면 의미가 없잖아. 그럼 봐라. 너 혼자 수특 풀었잖아. 그리고 여기서 수특 변형 한번 했잖아.
그리고 파인할 때 OX랑 다지선다가 올해 나온 수특수한에 기반해서 만들거든. 그럼 이렇게 3번이 반복이 된다고. 그러니까 너 혼자 여러 번 풀 필요는 없고 너 혼자 한 번만 풀면 돼. 만약에 1년을 쭉 학원을 다닌다고 치면. 그러면 된다고. 그리고 어려웠을 때 너무 어렵다. 못 따라가겠다. 버텨야 돼. 지금 못 따라간다고 쉬면 나중에 들어오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때도 못 따라가. 점점점 격차는 벌어진다. 점점점 격차는 벌어져. 그러면 이제 정신승리하기 시작하지. 난 수시로 갈 건데 내가 가는 학교는 과탐을 한 개만 봐. 그러니까 난 지학은 안 해도 돼. 난 생명만 하면 돼. 그게 제일 위험한 생각이야. 두 번째, 과탐 나는 2등급만 나오면 돼. 생명한 애들 특히. 난 2등급만 나오면 되니까 생명에서 유전은 안 해도 돼. 나머지 다만 준다는 보장이 있니? 그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넌 유전을 날리고 시작을 하는 거야. 혹시 모르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수시를 하는 사람들한테 정시는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돼. 수시에서 혹시나 망가졌을 때 정시를 생각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 그럴 수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다 보면 수능이 나랑 되게 맞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수시보다 훨씬 더 좋은 학교를 가게 될 수도 있거든. 그럼 수시를 버려야지. 모의고사 봤는데 성적이 너무 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수시로 가면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의 한계가 예를 들어서 인하대야.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내가 모의고사 보니까 최소 소송 아니야. 너 쓸 거야 수시를?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럼 수시를 어떻게 써? 그렇다고 안 써? 그럴 수 없잖아. 그럼 상향해서 쓰겠지. 위로 질러버릴 거 아니야. 어차피 정시로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엄마랑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수시로 내가 가고자 하는 대학의 마지노선을 정해야 된다. 최하 대학. 수시를 썼을 때 예를 들면 나는 한양대 이하의 그러니까 대학의 좋고 나쁨은 없지만 그래도 굳이 얘기한다면 나는 한양대 이하는 가고 싶지 않아. 그걸 정해야 된다고. 그래서 수시를 학교에서 상담받고 수시를 쓸 때 한양대 위로만 쓰는 거야. 한양대 밑으로는 수시를 쓰면 안 돼.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한 개 정도는 밑에 쓰게 한다. 왜? 다 떨어질까 봐. 하나는 보내려고. 그렇게 돼서 밑에 거 붙잖아? 그러면 뭐해? 재수한다. 왜? 마음에 안 들거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그런 애들이 있어요. 저 한 학기만 다니고 반수할래. 이런 애들이 있다고? 그런 애들 반수 못한다. 왜냐하면 학교를 한 학기 다니면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고. 그럼 갑자기 그 학교에 좋은 점을 찾기 시작한다. 이 학교 취직 잘 된대요. 여기부터 시작해갖고. 그럼 절대 할 수 없다. 꿈이 줄어들면 안 돼. 잘 생각해봐. 니네 고1 때 대학교 얘기하면 스카이밖에 얘기 안 했지. 스카이만 대학교잖아, 우리나라에서. 다른 거 대학교 얘기 안 하잖아. 근데 고2가 되면 서성한 중경예시가 추가가 돼. 그리고 고3이 되면 이제 비로소 알게 돼. 건대가 얼마나 위대했는지. 얘기도 하지 않았던 건대가 엄청 위대하다고. 건대 가기 졸라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해. 전국의 고등학교 수준이 다 똑같으면 건대 가려면 반에 3등 안에 들어야 돼. 수치적으로. 그래야 건대를 간다. 수능에서는. 근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높아야 돼. 왜냐면 재수 삼수생들이 있어서. 재학생만의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재학생만의 경쟁이 아니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해야 돼. 막연하게 공부하면 안 된다. 되겠지. 안 된다. 되겠지 하면 안 돼. 오늘 끝나고 집에 갔을 때 피곤해야 돼. 그래야 네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산 거야. 근데 오늘 집에 갔는데 쌩쌩해. 그럼 너 오늘 망한 거야. 너무 편안하게 하루를 보냈다고. 오늘 하루가 너무 싫었어야 돼. 다시는 이런 날이 안 오고 싶어야 돼. 그래야 열심히 산 거라고. 근데 지낼만 했어. 너무 안 되는 거야. 너무 편하게 지낸 거거든. 고3은 1년 만에 끝내고 싶으면 불편하게 살아야 돼. 편하게 살면 안 된다. 그래야 한 방에 끝난다. 편하게 살면 내년에 불편해진다. 내년에 불편해져. 그러니까 꼭 유의하고. 그리고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잘 보이진 않는데 내 인상이 선한 편은 아니야. 근데 엄청 착해.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막 질문해도 상관없다. 거지 같은 거 물어봐도 상관없어. 괜찮아. 욕밖에 더 하겠니? 근데 내가 작년에 받은 질문 중에 작년 아니지 올해구나. 올해 받은 질문 중에 애한테 상욕을 한 질문이 한 번 있었어. 왜냐면 15분 설명하다 설득이 안 돼서. 뭐였냐면 행성을 얘기하는데 얘가 행성의 지름이 2배가 되면 왜 반지름이 2배가 되냐? 4배가 아니고. 그래서 내가 그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름은 반지름의 2배니까
지름이 2배가 되면 반지름이 4배가 돼야 된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와 이거 완전 미친놈이네 이랬거든. 근데 내가 그려줬어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야 반지름이 5야. 자 지름이 10이야. 얘랑 같은 거지? 이렇게 했더니 네. 자 지름이 2배가 돼 20이 됐어. 그럼 반지름이 얼마가 되니? 10이요. 그래 2배 됐잖아. 이랬더니 이건 그런데 그건 다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질문하는 것 중에 간혹 어떤 애들이 있냐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자기가 이미 결론은 냈어. 이게 맞아. 근데 내 답에 대한 동조를 얻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 방식으로 유도를 한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면 받아들이질 못해. 그런 애들이 주로 쓰는 말이 근데 이거야. 오픈마인드로 질문을 해야 돼. 설명을 하면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물론 선생님이 틀렸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를 대서 물어봐야지. 너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꼭 그렇게 얘기해.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안 그렇다고. 다른 과목은 네가 훨씬 잘할 수 있겠으나 지구과학은 그렇지 않아요. 지구과학은 내가 훨씬 잘할 거야 아마.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된다. 다만 네 생각과 달랐을 때 근거를 들어서 질문하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충분히 그래도 돼. 근데 고집부리면 안 돼. 틀린 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그리고 또 이런 거 물어보는 새끼들이 있어.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이 가운데가 적도고 여기를 극지방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면 고緯도로 간다고 표현한다고. 여기서 일로 가는 것도 고緯도로 간다고 표현한다고? 근데 이런 새끼들 있어요. 아니죠. 선생님 일로 이렇게 오면 저緯도잖아요. 그럼 일로 가도 저緯도죠. 이런 새끼들 있다고. 이건 답이 안 나와. 기본적인 상식은 필요해. 기본적인 상식은. 이건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어. 네가 그냥 해와야 돼. 알아서.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와야 되고. 그리고 숫자 덧셈 뺄셈 곱셈이 안 돼서 질문하는 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런 건 욕을 먹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외의 것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질문을 할 때는 학원에 왔을 때 물어봐도 되고 혹은 홈페이지에 HS 에듀라고 있을 거야. 여기 이제 실명으로 학원 이름하고 실명으로 가입하면 가입 승인이 될 거야. 여기 게시판에다 질문해도 돼. 그리고 우리 수업한 거 여기에 올라갈 거야. 그러니까 반복으로 다시 봐야 되는 사람 거기 들어가서 보면 돼. 들어가서 보면 된다. 혹은 이투스에 들어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요즘 이과가 누가 이투스 아이디가 있니? 이과는 거의 메가나 강대 마이맥만 가지고 있잖아. 이투스에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 있으면 글로 물어봐주면 그게 없으면 여기 들어와서 물어보고 혹은 오픈 채팅방을 하나 만들 거야. 수업하는 애들 다 들어와서 그냥 질문하라고. 왜냐면 그게 익명이기 때문에 애들이 좀 더 편하게 물어보더라고. 익명이기 때문에. 근데 작년에도 해보면 수강생의 5분의 1도 안 들어와. 거의 들어오지 않더라고. 작년에 한 700명 정도 됐는데 단톡방에 한 50명밖에 없었어. 거의 들어오지는 않더라고. 근데 어쨌든 질문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질문해라. 제일 좋은 건 학원에 가서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좋긴 하다. 그게 가장 정확한데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바로바로 궁금하고 이런 것들은 거기다 물어보면 돼. 근데 이제 질문할 때 이 답이 뭐예요? 이런 거는 욕을 먹는다고. 답이 뭐예요? 이건 아니지. 내가 이렇게 풀었는데 이게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보면 상관없잖아. 이거 답 몇 번이에요? 나보고 풀으라는 얘기잖아. 난 풀 줄 알아. 네가 풀고 어디서 막혔는지를 질문해야 되는 거야. 항상. 모든 것들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아무튼 수업을 진행하면서 차차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할 테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다. 그리고 확인할 수 없는 숙제 중에 하나는 개념책을 꼭 진도 나간 만큼 집에서 읽어보고 오는 거야. 그걸 읽어보다 보면 내용 옆에 빈칸 넣기 같은 것들이 있어. 읽어보면서 그거를 확인해야 되고 그리고 숙제는 다 틀려도 되니까 절대 숙제 풀 때 책 찾지 마. 책 뒤져보면서 풀지 마. 책 뒤져보면서 풀면 당연히 맞춘다. 야, 너 몇 개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려고 숙제 준 거 아니야? 배운 거 얼마나 기억하는지 확인하려고 숙제 주는 거야? 다 틀렸으면 본인이 느껴야지. 아, 수업만 듣고는 안 되는구나. 내가 더 해야 되는구나. 이걸 느껴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다 틀려도 되니까 그냥 풀어. 공부하고 나서 그냥 풀어야 돼. 그렇게 확인해서 풀어야 된다. 자,
자, 그래. 그러면 맨 처음에 판구조론의 정립. 거기부터 보지. 여기 좀 쉽지? 간단한 데니까 상대적으로. 판구조론의 정립. 판구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요거부터 나온다. 판구조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첫 번째, 그래서 대륙 이동설이 발표가 되지. 대륙 이동설.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했다 이거지. 베게너라고 하는 사람이 일단 주장을 했다. 베게너가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독일의 기상학자야. 날씨 연구하던 사람인데 땅에 대한 이런 특이한 사실들을 이제 발견을 한다고. 땅에 대한 특이한 사실을 발견한 상태에서 얘가 이제 여러 가지 사실 중에 이제 땅이 이동한다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 그 근거로 얘기하는 게 순서는 상관없어. 자, 첫 번째 해안선 일치. 해안선 일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아메리카랑 아프리카랑 떨어져 있어. 중간에 바다가 있고. 근데 이 바다를 무시하고 땅을 붙였더니 땅이 한 덩어리로 붙더래. 퍼즐 조각처럼.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옛날엔 땅이 붙어 있었나 보네. 근데 어떤 요인에 의해서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야. 두 번째. 지질구조 연속성이야. 지질구조 연속성이라고 하는 건 지구학에서 이제 구조 두 개를 배울 거야. 퇴적구조하고 지질구조 이렇게 두 개 배울 거거든. 퇴적구조는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낸 어떤 형태, 그건 퇴적구조라고 그래. 지질구조는 지각변동이 일어나서 만들어진 어떤 형태, 그런 걸 지질구조라고 한다. 그럼 여기는 지각변동에서 만들어진 형태 중에 산맥을 얘기하는데 여기 산맥이 있어. 여기도 산맥이 있어. 중간에 바다가 있고. 근데 바다 치워버리고 붙였더니 산맥이 하나로 이어져. 그래서 옛날에 산맥 하나였나 보네. 즉 땅이 붙어 있었나 보네. 근데 땅이 흩어지니까 떨어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여기에 대표적 근거의 산맥으로 이제 에팔레치아 산맥과 칼레도니아 산맥을 얘기하는 거야. 그 이름은 안 중요해. 그냥 붙어 있었다지. 자, 세 번째. 빙하 흔적. 인도는 현재 적도 근처에 있어. 적도는 덥지. 근데 이 더운 동네에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고. 그럼 빙하가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는 얘기는 옛날에 적도는 추웠구나. 이게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옛날에 적도가 추웠구나가 아니라 이 땅은 옛날에 추운데 있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적도로 왔구나. 그러니까 땅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라고. 빙하 흔적. 마지막 화석 분포. 화석 분포인데 자, 화석들 중에서 글로소프테리스라고 하는 식물 화석이 있어. 역시 이름 중요하지 않아? 식물 화석이 있는데 식물들은 특정 기후에만 살아. 아무 때나 다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기후대가 맞아야만 산다고. 근데 이 화석이 전 지구적으로 발견이 돼. 그래서 어떻게 추정하냐면 그럼 옛날에는 지구의 기후가 비슷비슷했나 본데?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지구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면 해류의 흐름이랑 공기의 흐름이야. 이런 것들이 지구 기후에 영향을 미치거든. 그럼 얘네들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니까 옛날에 공기의 흐름이나 해류의 흐름이 단순했다면 기후대가 비슷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거야. 근데 봐라. 대륙이 만약에 이렇게 흩어져 있다면, 이렇게 흩어져 있었다면 해류의 흐름이 단순할 수는 없겠지. 가다 땅 맞고 꺾이고 이럴 거니까. 그래서 옛날엔 땅덩어리가 하나였던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러면 해류의 흐름이랑 공기의 흐름이 단순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추정을 해. 그래서 옛날에 땅이 하나였던 것 같다.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래서 이 아이가 주장한 옛날 하나의 땅, 그 땅 이름을 판게아라고 붙였다고. 초대륙이란 뜻이야. 초대륙. 이렇게 있었다 이거지. 그런데 이제 옛날 과학자들이 이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거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억지를 쓰냐면 이 화석 분포 중에서 메조사우루스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양서류야. 사우루스라고 공룡 아니다. 얘 양서류야. 양서류인데 얘가 남아메리카하고 아프리카 양쪽에서 발견이 돼. 근데 이 사이에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건너갈 수 있어? 없어. 그러면 양쪽에 떨어져 있다는 건 옛날에 붙어 있다가 떨어진 거겠네. 이렇게 추정하는 게 정상이잖아. 근데 옛날 과학자들 인정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이렇게 떨어진 두 대륙에 옛날에는 요 사이에 육교가 있었대. 가교 이론이라 그래. 육교가 있어서 여기로 건너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가 졸라 멀어. 너무 멀어서 얘가 살아있는 동안 못 가. 그래서 어떻게 가다가 도중에 죽어. 죽으면서 알을 낳아. 그럼 새끼가 태어나지? 이어달려. 그래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야.
그게 과학자들의 생각이야. 그러니까 너무 싫었던 거야, 인정하기가. 이렇게 억지를 쓴다고. 근데 너무 이유가 정확하니까 마지막으로 포기하고 얘한테 이제 물어봐. 그러면 땅이 뭉쳐있다가 움직였어. 그럼 땅이 움직이는 원동력이 뭐냐고 물어봐. 왜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물어본다고? 백연어가 이걸 뭐라고 대답하냐면 달 때문이라고 얘기해. 달 때문에 움직이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달 때문에. 달 때문에 움직였다고 얘기하는데 이때가 1910년대거든. 그러면 고전역학의 발달은 끝났지? 이제 현대물리 나올 때잖아. 그래서 계산한다고 달의 질량, 지구 질량 뭐 다 알았다. 거리까지. 계산해 물리학자들이. 계산했더니 달은 죽어도 지구를 당길 수가 없어. 지구의 물 정도는 당길 수 있는데 지구의 땅은 당길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때 밀물썰물을 알게 되는 거야. 물을 당긴다는 걸 알아서. 그러니까 땅은 못 당겨.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잘못됐잖아. 틀렸잖아. 이유가 틀렸어. 그래서 얘가 알았어. 이유 내가 찾아올게. 그리고 다시 여행을 떠나. 그리고 죽어. 그래서 그린란드에서 데서 얼어 죽는다. 그래서 얘 이론이 묻히는 거야. 얘 이론이 묻혀버린다. 자, 여기서. 그러면 백연어는 대륙 이동설에, 그러니까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했니? 못했니? 못했지? 그게 정상적인 사고다. 근데 여기서 또 이런 애들이 있다. 아니죠. 설명은 했죠. 틀린 거지. 거기서 물어보는 게 입 다물었냐고 물어보는 거야? 아니잖아. 정확하게 설명했냐 못했냐 이거잖아. 사고의 구조가 그런 식으로 꼬이면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사고의 구조가 그렇게 꼬이면 그건 풀 수가 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물어보는 의미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당연히 국어를 못 하는 거야.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 이거 보고 잘 판단을 해야지. 자,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러. 10년 정도가 흘러서 뭐가 발표가 되냐? 멘틀 대류설이 발표가 돼. 홈즈라고 하는 애가 주장을 한단 말이지. 홈즈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을 하게 된다. 홈즈가 이걸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 홈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멘틀이 돈데 대류한다 이 말은 연직 운동을 한다 이 말이야. 대류한다는 건 연직 운동을 한다는 얘기야. 그럼 연직이 뭐냐? 중력 방향에 대한 움직임을 연직이라 그래. 중력 방향에 대한 움직임. 즉 연직 운동이라는 얘기는 위아래로 움직인다 이 뜻이야. 위아래로 움직인다. 그럼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데 그럼 얘가 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냐면 멘틀 내부에 보면 멘틀의 온도가 높은 지역이 있대. 온도가 높은 지역이 있대. 반대로 온도가 낮은 지역도 존재한대. 근데 온도가 높으면 부피가 커지지. 부피가 커지면 밀도가 작아지잖아. 그러니까 가벼우니까 뜬대. 그래서 온도가 높은 이 지역은 멘틀 대류가 상승할 거래. 이 지역에서는 멘틀 대류가 상승할 거래. 그럼 멘틀 대류가 상승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밑에 있는 게 위로 올라왔잖아. 그러니까 땅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여기서 해양 지각이 생성이 될 거래. 해양 지각이 만들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해. 그럼 반대로 온도가 낮은 데도 있을 거 아니야? 온도가 낮은 지역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는 무거우니까 상대적으로 가라앉을 거라는 거지. 여기는 멘틀 대류가 하강할 거래. 멘틀 대류가 하강하니까 여기는 이제 소멸이 일어나는데 땅에 소멸이 일어나는데 소멸이 일어날 때 생기는 골짜기를 이제 해구라고 한다고. 해구가 생겨날 거라고 봤고 그리고 소멸하지 못하고 그냥 땅이 구겨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습곡 산맥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땅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럼 이제 또 과학자들은 물어보겠지. 야, 왜 온도 높은 데와 왜 온도 낮은 지역이 있니? 멘틀 내에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이걸 뭐라고 설명하냐면 온도가 높고 낮음은 멘틀 안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있대. 지구과학에서 방사성 동위원소라고 얘기 나오면 자세히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불안정한 원소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자연에 있는 모든 애들은 안정해지고 싶다고? 그럼 얘는 불안정하잖아? 그럼 얘가 안정해지려면 이제 저게 붕괴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안정해지거든. 그래서 얘가 붕괴하면 붕괴열이 발생을 해. 그러니까 붕괴열 때문에 온도가 높은 데가 있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이 원소가 골고루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디는 많고 어디는 적대. 그래서 어디는 온도가 높고 어디는 온도가 낮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얘도 인정은 못 받거든.
그럼 얘는 인정을 왜 못 받냐?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이걸 측정을 못해. 이게 측정이 안 돼. 이게 아예 측정이 안 돼 버린다.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얘는 상상력을 얘기한 거지. 현재 와서는 다 맞는 말인데 그때 당시역은 상상력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인정을 못 받아. 그렇게 몇 년이 흐르냐? 40년이 흘러. 그렇게 40년이 흘러. 왜 4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냐면 얘 독일 사람이야. 얘 영국 사람이다. 1910년이고 1920년대거든. 뭐 일어나니 이 사이에? 세계 2차 대전 터지지? 전쟁해야 돼.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요 사이에서 신흥 강국 힘센 형들이 갑자기 나타나. 누구? 미국 형들이 나타난다고? 미국 형들이 나타나서 요때 고지자기학이 발달을 한다. 고지자기학이 발달한다. 고지자기학은 뭐냐면 고 옛날 지 땅에 남은 자기 자석의 성분을 연구하는 학문. 옛날 땅에 남은 자석의 성분을 연구하는 학문을 고지자기학이라고 한다. 그럼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는 원소가 누구야? 철이지. 철. 철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자석의 성질을 띌 수 있대. 그래서 얘네가 뭘 조사하냐면 어떤 퇴적물을 조사하는데 이따 이거는 자세히 할 거야. 지금 간단하게만 보는 거야. 이게 뭔지. 퇴적물들이 이렇게 있어. 퇴적물이 있는데 이 퇴적물 안에 철이 많은 거야. 철이 많아.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철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일괄적이진 않아. 방향은 다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 근데 얘가 어떤 요인에 의해서 빡 굳어서 돌이 돼. 빡 굳어서 돌이 되면 자 파란색은 생성 당시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라고 할게. 자, 돌이 빵 만들어질 때 이때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대. 그랬더니 이 안에 자석의 성질을 띠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 생성 당시 지구장 방향으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그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더래. 이렇게 남아있더래.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이런 자석의 성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거를 잔류자기라고 부르겠다고. 이걸 잔류자기라고 부르겠다고. 그럼 이 잔류자기가 가리키는 방향이 잔류자기 방향이 되는 거야. 다른 말로 고지자기 방향이라 그래. 근데 얘는 한 번 새기면 고정이야. 변하지. 만약에 왜냐면 봐. 얘가 만약에 변해. 남아있는 걸 연구하는 게 의미가 있냐? 없지. 내일 변할 건데 저걸 왜 하니? 그러니까 의미가 있는 거야. 안 변하니까. 하나 더. 자, 이렇게 마그마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도 철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방향성들을 갖고 있었어. 일괄적이진 않지만 이런 식으로 방향들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얘가 식어서 딱 돌이 됐단 말이야. 근데 얘가 돌이 되는 타이밍에 지구 자기장 방향이 이 방향이었대. 그러면 자기장 방향이 지금 반대니까 어떤 걸 추정을 할 수 있냐면 아, 자기장 방향이 바뀔 수 있구나. 이 생각은 할 수 있지. 아, 자기장 방향이 다를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럼 이 방향이면 이때 당시에 빡 굳으면 이때 당시에 자기장 방향으로 그대로 배열을 한다고. 이렇게 배열을 한다고. 그 말은 돌 속에 남아있는 자기장 방향은 현재의 자기장 방향이 아니라 뭐야? 돌이 만들어질 당시의 자기장 방향이야. 돌이 만들어질 당시. 그거를 고지자기 방향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옛날 땅에 남은 자기장 방향이다 이 뜻이야. 그런데 뭐를 조사하냐면 자 이제 빨간색은 현재 자기장 방향이랑 여기 새겨져 있는 거랑 비교를 해보겠다고. 그랬더니 현재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 있더래. 현재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돼 있더래. 그럼 얘는 현재 자기장 방향과 잔류자기 방향이 어때? 같지? 이런 시기를 정자극기 내지는 정상기라고 불렀다는 거고 얘는 현재 자기장 방향이랑 반대가 있잖아. 얘는 역자극기, 역전기다 이거야. 됐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보자. 자, 현재 자기장 방향이 색깔 똑같이 할게. 이 방향이야. 그런데 여기 새겨진 잔류자기 방향이 이 방향이야. 그러면 요게 생길 때의 자기장 방향은 현재하고 방향이 어떻게 된 거야? 수직이지.
그럼 이때는 현재하고 자기장 방향이 수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자기장 방향이 수직이 되는 경우는 없다. 자기장 방향은 남아있는 게 항상 같은 방향이나 거의 반대 방향밖에 없어. 중간 과정의 방향이 없어. 왜? 인간이 발견한 게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장 방향이 변하는 건 아는데 이게 얼마의 주기로 변하는지 몰라, 인간들이. 얼마의 주기로 변하는지 모른다는 건 중간 과정이 없다는 거지. 중간 과정이 없으니까 주기를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의 같거나 반대야.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냐면 원래 얘도 자, 이 노란색도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야.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땅이 회전한 거라고. 시간이 흐르면서 땅이 회전하니까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 거야. 됐어? 그래서 예를 들어서 1억 년 전 돌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대. 5천만 년 전 돌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대. 근데 나이가 현재인 돌은 여기를 가리키고 있대. 동일한 대륙에 있는 돌들인데 나이대별로. 그럼 이건 뭐를 의미하냐? 얘도 만들 당시엔 여기를 가리키고 있었어. 근데 1억 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만큼 돌아간 거야. 회전을 한 거라고. 얘도 원래 여기인데 5천만 년 동안 이만큼 돌아갔다고. 그 말은 이 지괴가, 땅 덩어리를 지괴라 그래? 지괴가 어느 방향으로 회전한 거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 방향을 보면 얘가 지금 1번, 2번, 3번이잖아. 그럼 얘가 지금 시계로 바뀌었잖아.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실제로 얘가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땅이 돈 거라고. 그래서 실제로는 땅이 시계 반대로 돌았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 지계의 회전을 추정할 수 있게 된다. 이거라고. 이걸 가지고. 자, 그랬을 때 이 고지자기학을 연구한 애들이 이제 뭘 하냐?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을 조합해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데가 있고 하강하는 데가 있다 그랬어. 그럼 땅이 만들어지는 데가 있고 없어지는 데가 있다고 했으니까 이걸 조사해 본 거야. 근데 만들어지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느 한 지점이 만들어지는 곳인 것 같아. 여기 이름을 아직은 몰라. 요게 만들어지고 그 옆에 땅들의 자기장 방향을 좀 조사해 봤더니 이 바로 옆에 있는 땅은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대. 근데 이 옆에 있는 땅은 자기장 방향이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대. 다시 이 옆에 있는 땅은 자기장 방향이 여기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대.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얘네 둘이 대칭이지. 얘네들이 같잖아. 얘네들이 같잖아. 그럼 여기를 기준으로 양쪽이 다 대칭적으로 나오지. 그 말은 얘네 둘이는 나이가 비슷한 것 같고 얘네 둘이도 나이가 비슷할 것 같고 얘네 둘이도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 그러니까 요 가운데를 기준으로 땅이 양쪽으로 이동한 거 아니야? 이렇게 추정한다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게 고지자기학이라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만들어서 밀어낼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렇게 연구가 진행이 되다가 1960년대가 돼. 그래서 세 번째로 해저 내지는 해양저 확장설이 발표가 된다고. 해저 확장설 내지는 해양저 확장설이라 그래. 이걸 주장한 사람이 헤스하고 디츠야. 사람 하나도 안 중요해. 지구과학에 사람 이름 물어보는 문제 없어. 사람 몰라도 돼. 저 뭐 순서 잘못 이어갖고 틀리게 하고 이딴 문제 없어. 그런 문제 보이면 찢어. 그건 쓰레기야. 그런 문제는. 근데 헤스 독일의 해군 장교야. 히틀러가 전쟁할 때 전략이 뭐였냐면 로켓과 잠수함이었어. 로켓과 잠수함. 그래서 해군 장교인 얘한테 야 잠수함 만들어야 되는데 잠수함 운전을 하려면 빛은 100m 정도부터 안 들어가기 시작하거든. 그럼 잠수함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빛이 안 들어와요. 안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해저 지형도를 그리라 그래 쟤한테. 근데 해저 지형도를 그려야만 운전을 하고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는데 뭐를 이용하냐? 음향측신법이라는 걸 이용해. 자, 물이 이렇게 있고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빵 전파를 쏜단 말이야. 그럼 땅들이 이렇게 있으면 얘 맞고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하겠다고. 그러면 수심이 얼마인지 알잖아. 그럼 바다마다 이걸 다 재면 위치가 어딘지,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추정할 수 있겠다 이거지. 그래서 이거를 음향측신법이라고 부르고, 음향측신법이라고 불렀고, 수심을 어떻게 계산한다? 2분의 1에
음파 속도에다가 왕복 시간을 곱해주면 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수심을 다 구하자고. 그렇게 수심을 구해서 해저 지형을 봤더니 자,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바다 밑에 이렇게 완만한 땅이 일단 있더래. 이런 완만한 땅은 평균 수심이 대략 200m쯤 된대. 평균 수심이 대략 200m쯤 되는데 요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불렀다고. 이 지역을 대륙붕이라고 불렀고 여기는 평균 수심이 대략 200m 내외. 경사각은 60분의 7도. 안 쓰는 이유는 외울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냥 얘가 얕다 이것만 알면 돼. 그러다가 경사가 이렇게 떨어지는 지역이 나타나. 갑자기. 여기가 대륙 사면. 근데 이거 엄청 과장되게 그린 거다. 대륙 사면의 평균 경사각이 3에서 4도다. 근데 얘가 60분의 7도니까 얘보다 대략 30배 이상 크니까 급하게 그린 거야.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건 이 바닷가 갔다가 이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다리가 밑으로 훅 빠진 것처럼 느낄 때 있지. 그 경사가 60분의 7도다. 아니 너 여기까지 못 가. 너 여기 가면 죽은 거야. 너 여기서 논다고. 여기서 거의 평지에서 논다고. 근데 그게 푹푹 빠지는 느낌이라고. 왜 니네 스키장 가서 스키장 도착할 때 보면 경사가 졸라 급해 보이지. 그거 해봐야 15도 13도야. 얼마 안 된다고 경사. 보이는 거하고 실제는 많이 달라. 얘도 완만해. 하지만 대륙 사면 가면 인간한테 느껴지는 건 거의 자유낙하 느낌이야. 땅이 사라진 느낌이라고. 그래서 해저정이 이게 있고. 그러다가 이렇게 골짜기가 하나 있대. 이 지역을 해구라고 불렀는데, 자, 요건 외우는 숫자야. 6,000m. 6,000m 넘어가면 무조건 해구야. 6,000m 넘어가면 무조건 해구다. 6,000m 넘어가면 대서양이라고 문제에서 말이 나오잖아. 대서양이라고 나오면 6,000m가 돼도 해구가 아니야. 대서양은 해구가 없어. 대서양에는 해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대서양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여기가 땅이 이렇게 완만해져. 이렇게 완만하게 생기는 땅을 대륙대라고 불러. 나중에 퇴적 환경 얘기할 때 이 대륙대에 생기는 게 점이층이야. 제가 나중에 점이층이 생긴다. 어쨌든 저희가 있어. 그러다가 이렇게 평지가 나타난단 말이야. 이런 평지를 심해저 평원이라고 부르고 심해저 평원의 평균 수심이 대략 4,000m쯤이 된다. 여기가 대략 4,000m쯤이 돼. 그리고 여기 산이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바다에 생긴 이런 산을 해산이라고 불러. 물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섬이라고 부른다. 섬. 니네 섬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배야. 이러면 간다 이거. 밑에까지 박혀 있는 거다. 그리고 깎였지? 위에 깎일 수 있잖아. 깎이면 이렇게 평평할 수 있잖아. 이렇게 평평한 데를 평정해산. 다른 말로 기요라 그래. 기요는 사람 이름이야. 헬스 가르쳤던 교수 이름이 기요야. 그냥 교수가 도와줘서 고마워서 이름 갖다 붙여준 거야. 별 의미는 없다. 그리고 바닷속에 이렇게 산맥이 있대. 바닷속에 있는 산맥인데 봉우리가 이렇게 두 개 있잖아. 쌍봉으로 있다고. 이런 걸 바닷속 산맥이다. 해령이라고 부르고 해령 중간에 깊은 골짜기가 하나 나타나지. 이런 골짜기를 열곡이라고 불러. 이런 골짜기 열곡이라고 불러. 자, 근데 여기선 지금 판서를 하느라고 칠판을 아껴 쓰려고 해령을 경사 급하게 그린 거야. 원래 해령은 쭉 이렇게 펼쳐진다. 경사가 완만하게. 그래서 음양측신법으로 수치 주어졌는데 해산인지 해령인지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얘는 경사가 급해. 일반적으로. 근데 얘는 경사가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나. 그러니까 숫자 변화가 심하지 않다고 수심 변화가. 얘는 수심 변화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그런 차이가 있어. 그런데 이제 헬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왠지 여기가 앞에서 얘기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지점 같은 거야. 그래서 요 지점 열곡, 정확하게는 열곡인데 보통 해령이라고 얘기한다. 요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 지점을 기준으로 해서 퇴적물의 나이를 한번 조사해봤어. 퇴적물의 나이를 조사해봤더니 여기를 기준으로 퇴적물의 나이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나왔어. 그럼 여기서 뭐 만들어서 양쪽으로 미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퇴적물의 두께 조사했더니 두께도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왔고 두께도. 그리고 수심을 조사했더니 수심도 역시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났어.
양쪽이 대칭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여기서 뭐 만들어서 양쪽으로 미는 거 맞구나. 그러면 지금 얘 보면 얘는 오른쪽이랑 왼쪽이랑 이동 속도가 어떤 거야? 같지. 문제에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양쪽의 이동 속도는 보통 같다고 놓고 푸는 거야. 그런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로 나와. 자, 이렇게 나왔는데 얘는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 여기가 A가 있는 쪽이고 여기가 B가 있는 쪽. A랑 B 중에 수평 방향 이동 속도는 누가 빠르니? A랑 B 중에 누가 빨라? B가 빠르지? 그치? A가 빠르다고 얘기하면 수학의 폐해야. 기울기만 크면 무조건 니랑 크다고 얘기하는 거야. 얘는 지금 완만할수록 빠른 거지. 왜? 가로축 커봐. 동일한 나이 동안에 얘는 이만큼 같고 얘는 요만큼 같잖아. 그럼 얘가 빠른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침강 속도라 그래. 만약에 A 지역과 B 지역의 침강 속도가 똑같다면 A 지역과 B 지역 중에 해령의 경사가 급한 건 A일까 B일까? 대답 안 할 거 알아. 잠깐 시간 주는 거야. 생각해보라고. 내가 얘기할 거야. 왜냐면 수업을 들으면서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럼 잔다고. 왜?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별로 없으니까. 너 재미있니? 판구조로 형성되는 과정 보면 막 흥미진진해? 전혀 관심이 없잖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 그럼 안 자려면 결국에 수업에 참여해야 되거든. 수업에 참여한다는 건 네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넌 대답 안 할 거니까 생각한다는 거야. 자꾸 생각을 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안 하면 졸려요. 당연히 졸리지. 졸라 재미없는 독립영화 3시간 반짜리인데. 뒤진다고 이거.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봐봐. 자, 여기가 해령이야. 여기가 해령이라고 치자. A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요만큼 가. 그치? 근데 B는 A보다는 빠르잖아. B는 동일한 시간 동안에 이만큼을 가. 근데 밑으로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대. 다시 동일한 시간 동안에 A는 요만큼을 가. B는 여기서 이만큼을 가. 근데 떨어지는 속도는 똑같대. 그러니까 어떻게 돼? A는 경사가 이렇게 나오고 B는 경사가 이렇게 나오잖아. 누가 완만해? B가 A보다 완만하게 나와. 즉 수평 방향의 이동 속도가 빠르면 해령의 경사는 완만해져. 단 조건은 있지. 단 침강 속도, 아래로 떨어지는 침강 속도가 동일하다고 했을 때. 됐어?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지자기 줄무늬가 양쪽이 대칭이 될 수 있니? 없지. 줄무늬 대칭은 나이 대칭이잖아. 그런데 여기다 줄무늬 그려보면 여기다 이렇게 놓고 줄무늬 그려보면 여기가 해령이잖아. 그럼 딱 여기까지가 정자각이면 얘는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나오지. 줄무늬가 다르게 나온다, 양쪽이. 근데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이상 무조건 여기는 이렇게 푸는 거야. 대칭적이라고 놓고 푸는 거라고.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주어질 때만 대칭적이지 않다 이렇게 놓고 푼다. 요게 해저 확장설 내지는 해양저 확장설이다. 해양저 확장설. 자, 그러다가 여기까지 나온 걸 싸그리 조합한다고 누가? 미국 형들이. 맥켄지, 윌슨 이런 애들이 지금까지 나온 걸 보통 과학자들 중에 제일 위대한 애들이 누구냐면 처음으로 얘기한 애들이 아니라 나온 얘기를 조합한 애들이야. 그런 애들이 보통 제일 위대해져. 역학에서 제일 위대한 애가 누구야? 뉴턴이지? 근데 뉴턴이 얘기한 건 작용 반작용밖에 없지. 작용 반작용만 뉴턴이 얘기했어. 앞에 얘기는 다 갈릴레이가 있어. 싹 다 갈릴레이가 있어. 근데 갈릴레이는 이유를 몰랐지. 힘이라는 말을 못 썼거든. 뉴턴이 딱 나타나서 힘 이러고 끝내버린 거거든. 다 겪게 된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마지막에 얘네가 지금까지 나온 걸 싹 조합해버려요. 그래서 뭐만 바꾸냐? 이름을 판구조론이라고 바꿔. 이 전까지는 지각이 생기고 지각이 없어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얘는 아니래. 판이래. 판. 그럼 판이 뭐냐? 판이 뭔지 볼게. 자, 참고로 지구 내부 구조인데 지구 내부 구조를 보면 지구 가장 바깥쪽에 지각이 있어. 껍데기. 그리고 안쪽에 멘틀이 존재하고 더 안쪽에 핵이 있어. 지구는 지각, 멘틀, 핵 이렇게 구분이 돼. 근데 이 지각은 땅을 포함, 그러니까 육지를 포함, 육지에 있는 지각, 그게 대륙 지각이야. 육지에 있는 게. 바다에 있는 땅은 해양 지각이라고 불러.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거야. 대륙 지각은 어떤 돌로 돼 있냐면 얘는 화강암으로 돼 있어.
몰라도 돼. 지금 그냥 화강암은 밝은 색깔 돌이다. 이 정도만 기억하면 돼. 밝은 색깔 돌. 해양지각은 현무암으로 돼 있어. 얘는 까만 색깔 돌이야. 근데 돌이 까매지려면 철이 많아야 돼. 그러면 현무암질이랑 화강암질 중에 누가 무겁겠니? 현무암질이 무겁겠지? 즉 해양지각이 대륙지각보다 무거워. 나중에 판에 경계할 때 중요해. 얘가 더 무겁다. 철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그리고 멘틀도 두 개로 나누는데 상부 멘틀이 있고 하부 멘틀이 있어. 근데 상부 멘틀을 다시 두 개로 나눠서 상대적으로 딱딱한 암석권이랑 연약권으로 나눠. 암석권이 어디냐면 대략 100km 지점까지를 암석권이라고 하고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지점까지를 연약권이라고 하는데 이 암석권을 다른 말로 판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은 멘틀이 아니라 지각과 멘틀 일부를 합친 걸 판이라 그래. 그럼 이 판 덩어리가 있는데 얘가 움직인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연약권 때문에. 그럼 연약권에서 왜 움직이냐? 연약권은 부분 용융돼 있대. 고체는 고체인데 일부가 녹아 있대.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고체 중에서 푸딩 같은 상태인 거야. 약간 말랑말랑하고 젤리 같은 상태라고. 얘가 말탕말탕하니까 어떻게? 움직일 수 있대. 여기서 대류가 일어난대. 그럼 얘가 도니까 이 위에 게 움직일 수 있지? 그걸 판구조론이라고 한다고. 연약권 내의 대류 때문에 판이 움직인대. 판이 움직여서 움직일 수 있다. 판이 움직일 수 있다. 그걸 판구조론이라고 부른다고. 자, 그럼 핵까지 보고 볼게. 자, 그럼 핵이 있어. 지구 내부에. 핵도 이제 바깥쪽인 외핵이 있고 안쪽 핵인 내핵이 있는데 지구 내부에 유일하게 액체 상태가 외핵이야. 얘가 유일하게 지구 내부에서 액체 상태다. 액체니까 뭐 하겠어? 얘는 대류하겠지? 근데 핵의 주요 성분이 철과 니켈이야. 철은 뭐라고? 강자성체라고. 자석의 성질을 잘 띠는 애가 돈다고. 그럼 여기서 자속의 변화가 나타나? 그러면 유도전류가 발생하지? 즉 얘가 돌아서 뭐가 생기냐? 지구 자기장이 생겨. 지구에 자기장이 생기는 게 얘가 돌아서 그래. 그럼 얘가 돌아서 지구 자기장을 만든다. 그걸 다른 말로 다이나모 이론이라 그래. 하나도 안 중요해. 그 G2에서 나와. 그러니까 학교 가서 네 친구가 물어보면 그거 가르쳐줘. 다이나모 이론. 되게 중요한 거라고. 그래서 혼란에 빠뜨리면 돼. 자, 그랬을 때 특징 하나만 더 보면 지구는 내부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온도와 압력과 밀도 있지? 얘가 다 증가해. 안으로 들어가면 할수록 온도, 압력, 밀도 다 증가해. 정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증가해. 그 말은 지각보단 멘틀이 무겁고 멘틀보단 핵이 무거워. 다시 상부 멘틀보단 하부 멘틀이 무거운 거야. 대륙 지각보단 해양 지각이 무겁다고. 됐니? 지구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다시. 자, 그럼 판구조론은 뭐냐? 세계는 10여 개의 판으로 돼 있대. 10몇 개의 판으로 돼 있는데 이 판이 만나거나 멀어지거나 어긋나는 지역, 그런 지역을 묶어서 판의 경계라고 부른다고. 그래서 얘는 판의 경계에서 여기서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난대. 이것 말고도 어쨌든 지각 변동이 나타난대. 지각 변동들이 나타난대. 이런 걸 판구조론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근데 이게 언제냐? 1960년대야. 야, 물리가 뉴턴 역학이 정립되는데 몇 년 걸리니 대충? 한 2000년 걸리지. 기원전부터 시작해갖고. 화학들도 보통 그래. 근데 얘 지금 몇 년 만에 나왔어? 50년 만에 나왔거든? 이게 완전 하겠니? 더럽게 불안정하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문제점이 나와. 그러면 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야? 판의 경계가 아니야. 그럼 원래 지각 변동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판의 경계가 아닌데 지각 변동이 있어. 여기에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면 하와이야. 하와이는 판 정중앙에 있거든. 근데 여기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 했냐면 요 지점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보다 유독 온도가 높대. 그래서 그곳을 열점이라고 불렀다고. 그리고 이 지역은 예외 지역이라고 했어. 얘는 특이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야. 특이하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랬어.
특이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처음에 예외로 잡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예외 지역이 졸라 많아. 그럼 더 이상 예외라고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 이 열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후에 나오는 게 플룸 구조론이야. 그게 세 번째 소단원에서 나올 거야. 여기서는 딱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고. 여기까지 하고 끝낸다고. 그래서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이 이렇게 된다. 판 구조론의 정립 과정은 이렇게 된다 이거야. 됐니? 그래.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볼게.